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명절에만 보내요. 연락하면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손주는 볼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진짜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더 어려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를 떠나면서 두 아들 학연과 학유를 한양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당시 학연은 16세, 학유는 13세였습니다. 선생은 18년 동안 아들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생과 두 아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는 명령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졌을 때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낙방했다고 들었다. 속상하겠구나. 하지만 과거 시험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한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거라. 왜 떨어졌느냐?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다. 라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준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조언뿐이다. 선택은 너희가 해야 한다.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너희의 길을 걸어라. 18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도 선생은 아들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선생의 편지에는 아들들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자랐다. 너희들의 판단을 믿는다. 유배지에서 선생은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아들들을 의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학연이 과거 급제를 하고 관직에 나갔을 때도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축하한다. 하지만 관직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어떤 관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버지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전화를 안 받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그 직장은 불안정하지 않니? 우리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선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40에서 50대 자녀 세대가 부모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간섭이었습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부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65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박 할머니는 극구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 실패하면 어떡하냐며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딸은 카페를 열었지만 박 할머니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 후 딸의 카페는 성공했고 딸은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그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평생 자식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역할 전환을 어려워합니다. 자식이 10살, 20살일 때는 부모가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30살, 40살, 50살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가 이끌려고 합니다. 70세 이 할아버지는 50살 된 아들에게 여전히 일찍 자라, 술 마시지 마라, 운동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이미 회사의 임원이고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는 어른이다. 아버지는 조언자의 역할만 할 것이다.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나이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보호자로, 자녀가 청년일 때는 조언자로, 자녀가 중년일 때는 응원자로, 자녀가 노년일 때는 친구로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50살이 되어도 여전히 보호자 역할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편지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든 낙방하든 벼슬을 하든 선비로 남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무의식적으로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뭐든지 사줄게. 결혼해야 효자지. 손주 안겨줘야지. 내 말 들어야 재산 물려준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68세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자 김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넌 효자가 아니다. 나를 실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조건부 긍정적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부모를 대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인생을 다 너한테 바쳤어.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빚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입니다. 2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무기로 삼으면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사랑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72세 정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빚까지 졌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들은 성공했지만 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어느 날 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바로 가볍게 사랑할 권리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키운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었다. 너희는 아버지에게 보답할 의무가 없다. 다만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보답이다. 자식들과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허락을 구하라. 정약용 선생은 항상 아들들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언을 해도 되겠느냐?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겠느냐? 자식이 성년이 되면 부모의 조언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라고 말하기 전에 내 결혼 상대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내가 부모인데 허락을 구해야 하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크게 바꿉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박 할머니는 말합니다. 딸한테 조언해도 돼?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딸이 먼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해서 딸이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딸이 제 말을 귀담아 듣더라고요. 존중은 존중을 부릅니다. 둘째, 경계를 인정하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일에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다.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손주 양육, 재정 문제. 이것은 그들 부부의 영역입니다. 70세 김 할머니는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키워야지라며 매일 간섭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이 할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경계를 침범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 싸움은 중재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 양육 방식은 조언을 요청받았을 때만 하십시오. 위와 같은 것들은 자식 부부의 영역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지 항상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이 결혼한 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에게는 내 가정이 있다. 아버지는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갈 손님일 뿐이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손님처럼 초대받을 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18년 유배 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기다림 없이는 진정한 만남이 없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전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식이 부담스러워 할 때까지. 67세 조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했습니다. 밥 먹었니? 잘 지내니? 건강하지? 아들은 점점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2주가 지났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것보다 아들이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도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곳에 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거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겠다. 강요가 아닌 초대. 이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이 과거 급제를 하고 독립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축하한다. 이제 너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버지가 가장 기쁜 순간이다. 자식의 독립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축하하십시오. 그것은 부모가 제 역할을 잘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멀리 가서 섭섭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자신의 길을 찾아서 자랑스럽다고 말하십시오. 명절에만 보내라고 섭섭해하는 대신 바쁜데도 명절에 와줘서 고맙다고 감사하십시오. 관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라. 아빠 엄마는 여기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정약용 선생께서 200년 전 유배지에서 깨달았던 이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준다.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가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우자와의 말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다시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식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부부 관계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식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